자, 우리 사회문화 4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소득효과, 대체효과로 결정되는 상품 소비량과 노동 공급량.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잘 설명 듣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이 소득효과, 그 다음 대체효과, 그 다음 상품 소비량, 노동 공급량. 얘네들의 관계를 보는 건데 소득효과, 대체효과로서 상품 소비량과 노동 공급량이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문단 들어가기 전에 145페이지에 들어가기 전 박스 내용도 얼핏 보면 결국 제목의 의미 1S에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이야. 요 내용이 밑에 다 설명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되 핵심은 1S라는 거, 요 부분. 상품의 소비와 노동 공급의 선택을 소득효과, 대체효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차이들 이런 것들 따져보시면 돼요. 일단 1문단부터 다이렉트로 볼게요. 자, 1문단. 한 상품의 가격과 구매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수요곡선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요 설명 부분이니까 화살표 해놓으세요. 한 상품의 가격과 구매량 사이의 관계. 수요라는 건 뭔가를 내가 소비하는 거잖아. 사는 거잖아. 필요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이 정도의 양을 살 수 있겠다. 요런 관계도를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 다음 공급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산자로서 이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겠다.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Y축이 가격이고 X축이 수량인 좌표평면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 그림에서 선생님 확인하긴 할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면 Y축이 세로축이죠. 가격. X축은 가로축, 수량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이 적어진대요. 즉 Y축인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 가로축인 그 수량이 뭐 된대? 줄어든대. 그러면 반비례 그래프죠.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공급 곡선이 가격이 오르면 Y축이 오르면 X축 공급량은 뭐 된다? 증가한대요. 그러면 그냥 비례 그래프죠. 양의 기울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상품의 수요 곡선은 주어진 예산과 각 상품의 가격에서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하는 소비 행동을 통해 도출된다. 당연하죠. 소비량을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이 소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소비자가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의 양을 살 거야 라는 자기의 만족도 최대가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그쵸?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수요 곡선은요. 반면에 공급 곡선은 생산자가 생산 기술과 그 상품의 가격에서 이윤이 최대가 되도록 상품의 공급량을 선택하는 생산자의 행동을 통해 도출이 된다. 그쵸? 내가 이 정도 가격으로서 이 정도로 생산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생산자의 행동을 통해 영향을 받아 공급 곡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의 행동, 생산자의 행동, 결국은 손해보려고 안 할 거 아니야. 자기들 각각 최대치의 만족을 위해서 그쵸?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나타내는 게 수요곡선, 공급곡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문단은 가격과 수량 사이의 관계에 따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방금 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공급 곡선은 이런 비례 그래프, 양의 기울기를 나타냈어요. 생산자의 행동에 의해 도출이 된다고 했고 수요 곡선은 반비례 그래프, 음의 기울기로서 소비자의 행동에 의해서 도출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문단. 그렇다면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량은 그럼 어떻게 변할까? 그쵸? 가격이 뭐 떨어질수록 소비자의 구매량은 어떻게 변할까? 오를수록 어떻게 변할까? 이거는 소득효과, 대체효과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소득효과라는 것은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동일한 예산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변화하는 효과다. 예를 들어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대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예산,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물건이, A라는 물건이 1,000원에 원래는 팔렸었어요.
1,000원으로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었어. 근데 이 1,000원이었던 게 1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1,000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이 A라는 물건이 1,000원일 때는 한 개밖에 못 샀지만 이게 100원이면은 사실 10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한 예산으로. 그쵸? 그걸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어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상품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결국은 그걸 사들일 수 있는 양이 많아졌다라는 거니까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 효과라는 것은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상품과 다른 상품 사이에 상대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제품별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효과이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니까 이제 한 상품 A라는 게 있고 다른 상품 B라는 게 있는데 상대 가격으로서 이 A라는 한 상품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둘 다 원래는 1,000원으로 팔다가 얘가 A 상품만 100원으로 하락을 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뭘 많이 사겠니? 당연히 이 하락한 상품을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그쵸? 그래서 B라는 구매량은 줄이는 대신, 이걸 줄이는 대신 오히려 얘를 A라는 구매량을 더 늘린다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처럼 다른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한 상품의 가격만 변화하면 상품별 구매량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 지금 내용을 보면 한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량의 변화를 결정하는 소득효과, 대체효과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문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득효과, 대체효과를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자. 예산선이라는 건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 즉 나에게 1,000원이 있다면 이걸로 구입할 수 있는 그 물건들. 그쵸? A, B, C, D. 이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 물건의 묶음을 의미하고 무차별 곡선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그런 재화들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재화라고 볼 수가 있죠. 왜? 똑같은 동일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재화 X를 한 개 더 소비하기 위해선 재화 Y 몇 개를 덜 소비해야 되는지 이걸 한계 대체율이라고 할 수가 있대요. 결국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접전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라고 볼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즉 내가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 중 내가 정말 동일한 만족감, 최고치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그쵸? 그러한 상품들 중 뭘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그쵸? 한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재화를 덜 소비해야 효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접점에서의 절대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 오른쪽으로 밑으로 많이 우하향한다. 또한 원점에서 멀리 있는 무차별 곡선이 0점에서 더 멀리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선호된다. 더 효용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한대요. 이는 원점에서 멀수록 더 많은 재화,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한다라는 의미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얘기하면서 한계 대체율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는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재화의 묶음을 나타내는 곡선. 한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 때 우하향 된다. 요 밑으로 우하향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원점에서 멀수록 더 어떻다? 더 선호가 된대. 재화 소비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 한계 대체율은 얘네 둘이 만나는 이 지점, 접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은 기울기의 절대값. 그쵸? 요 지점. 그 다음 예산선은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을 나타낸 애들입니다. 4문단 가시면 그런데 소득이 들면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으므로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더욱 멀리 있게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어때요? 더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소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때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선에는 크게 무리 없이 평행 이동을 그냥 합니다.
대부분의 재화는 소득이 늘면 소비량이 느는 정상제이지만 소득이 늘면 소비가 줄어드는 열등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쇠고기가 이제 정상제에 속하고 돼지고기가 열등제에 속하죠. 똑같이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자체는 쇠고기가 더 늘고 돼지고기는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소고기를 많이 먹게 되잖아. 돼지고기보다는. 그쵸? 그래서 소고기가 정상제, 돼지고기가 열등제예요. 이번에는 한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재화의 가격만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세요. 아무래도 이거는 아까 앞에서 나온 원리랑 똑같은 거야. 소비자는 동일한 만족을 위해 가격이 오른 재화의 소비를 대신 이걸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재화의 소비를 늘려서 동일한 효용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한 재화의 A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재화의 B의 가격만 막 오르고 있어.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오르는 거를 쓰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싼 가격이 떨어진 재화의 소비를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져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균형점이 뭐 된대요? 이동하게 된대요. 즉 한계 대체율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득과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이동이었어요. 오문다. 노동자가 각 임금 수준에 대응하여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상황은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량 결정이 아니라 뒤에가 중요하죠. 수요량 결정과 오히려 유사하다. 왜냐하면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여가가 줄어들어서 노동과 여가의 상충관계, 즉 상충이라는 건 서로 어긋나는 것이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 그만큼 여가의 시간이 줄 수밖에 없잖아. 그치? 다시 말해 노동 공급량을 선택하는 경제 주체는 만족이 최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소득과 여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 이 양을 조절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앞에서 나온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할 때 만족이 최대치가 되도록 예산선상에서 상품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결국은 소비자가 자기에게 더 만족감이 되는 걸 위해서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하듯이 노동 공급량도 노동이냐 소득이냐 여가냐 이거 자기의 만족도가 최대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것과 이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노동 공급 곡선. 마지막 6문단. 그러나 상품 소비의 선택과 노동 공급의 선택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유사하긴 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통상적인 상품의 소비자가 각 상품의 가격에 근거하여 소비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의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여가의 가격도 알아야 돼. 그치? 그런데 여가는 수치화된 가격이 있는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가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상품 소비의 선택과는 다르게 노동 공급의 선택은 이 여가의 가격을 어떻게 이제 둘 것인가. 이게 이제 큰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임금이 변화할 때 노동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대체 효과, 소득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대. 그치? 여기에서 대체 효과란 뭐냐면 임금이 올라 여가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이 쉬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반면 임금이 증가하면 전체 소득이 증가하여 여가 시간과 같이 기회비용이 비싼 것을 구매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소득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여가의 가격이라는 거는 노동을 하지 않아 얻지 못한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대요. 그쵸?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해야 이제 여가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여가의 가격이라고 명칭할 수 있는 건 노동을 하지 않아 얻지 못한 임금과 같은 거야.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임금이 변할 때 노동 공급량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것인지도 이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대체 효과란 임금이 올라 여가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이 쉬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의미한대.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아까 봤을 때는 여가의 가격이 이퀄 임금의 가격과 같은 거지. 왜냐면 노동을 하지 않아 얻지 못한 임금과
바로 이 여가의 가격이 같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면 여가의 가격도 증가하는 거야. 왜? 여가의 가격과 임금의 가격을 같은 걸로 본 거니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헷갈려진다. 자, 요것만 기억해.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한 거예요. 다시 여가의 가격은 노동을 하지 않아 얻지 못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결국은 여가의 가격은 임금의 가격과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체 효과란 임금이 올라 여가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왜? 두 개가 같은 걸로 보면 임금이 오르는 건 여가의 가격이 증가한 것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쉬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체 효과는. 반면에 임금이 증가하면 전체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여가 시간과 같이 기회비용이 비싼 것을 내가 구매할 여력이 생기겠죠. 아, 내가, 이 임금 소득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면, 아,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할 수 있대요. 이는 소득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득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여가 시간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그쵸? 즉 노동 공급은 커지고 여가는 줄어들 수 있겠고요. 그쵸? 그리고 뭐라 그랬어? 지금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이 떨어짐에 따라 또 여가는 오르고, 그쵸? 이게 여가의 가격과 여가를 똑같이 봐주시면 안 돼요. 그쵸? 그걸 헷갈리면 안 돼. 여가의 가격은 임금의 가격과 같은 거고 얘는 노동 공급과 여가로서 여가의 시간을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란 임금이 올라 여가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이 쉬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임금과 여가의 가격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반면 임금이 증가하면 전체 소득이 증가하여 여가 시간과 같이 기회비용의 비싼 값을 구매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더 증가되는 것이다. 이는 소득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의사결정에 작용하여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은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 곡선처럼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지금 여가의 가격으로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걸 조금 여러분들이 달리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상품 소비와 노동 공급의 선택을 결정하는 소득 효과와 그 다음 대체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네, 요 정도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격이란 얘기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가격으로 표현한 거지 밑에서 얘기한 이 여가 시간과는 또 다른 개념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달리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쵸? 네, 이렇게 확인을 하셨고 뒤에 정리를 해보시면은 소득효과, 대체효과 설명해줬었고 공급곡선, 수요곡선 설명해줬었고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거 읽어보시고 내용이 안 되는 거는 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